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더라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신라가 이제 나당 연합을 동맹을 어떻게 하게 됐고, 그리고 나당 동맹으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랑 당나라랑 전쟁해서 결국에는 이겼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몰아내고 대동강 원산만 이남의 땅에서 통일신라가 만들어졌어. 그 위에 땅은 이제 당나라가 있었지만 사실 고구려의 유민들이 이제 발해를 세우게 되죠. 7세기 때 세우게 됩니다. 자, 통일신라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단 선생님은 중대랑 하대로 좀 나눠봤어. 중대, 하대로 나눴다는 얘기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다는 얘기잖아. 먼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눈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나눈 사람이 부식, 김부식 아저씨야. 김부식 아저씨. 김부식 아저씨의 책이 있었지. 이게 삼국사기라는 책의 기준으로 나눈 거야. 자, 저번에 신라 때 이거 한 건데 잘 복습해보고, 이 삼국사기의 특징, 김부식 아저씨가 쓴 삼국사기의 특징이 있어. 그 김부식 아저씨의 특징이기도 해. 뭐냐면 이 사람이 유학자야. 고려시대 사람이라서.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해서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무슨 귀신 나오거나 신비적인 내용을 다 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실증적인 거, 나름 이제 신비적인 내용, 신비로운 내용, 그런 것들은 다 뺐다는 얘기야. 유교적 합리주의. 유학자니까 그래. 또 하나는 이 책 같은 경우는 기전체라고 그러는데, 기전체 양식으로 쓰인 책이야. 이 책은 기전체 양식인데, 기전체 양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전체냐면, 어떤 사건을 쓸 때 설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이렇게 이제 5개로 나눠서 쓰는 거. 어떤 한 사건을 쓸 때 왕의 입장, 제후들의 입장, 그 다음에 당시 존재했던 훌륭한 사람, 열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열전이고, 김유신의 일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열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지표, 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제도 같은 거고, 표는 연표를 얘기해요. 연표.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책이 본기의 기하고 열전의 전이야. 그래서 기전체 양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쓴 책을 굉장히 쓰기 어렵겠지. 보기도 어렵고, 대신에 정확하겠지. 다양한 입장에서 한 사건을 다룰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야.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야. 지금 다 불타서 없어지고 존재하는 책이니까 그래.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야. 현존 최고다라고 보면 돼. 김부식 아저씨. 자, 이 아저씨가 얘기한 삼국사기에서 통일신라를 시대구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대, 중대, 하대야. 상대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중대부터 할게. 자, 중대 같은 경우는 신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전성기. 중대는 전성기고, 하대 같은 경우는 신라가 망해갈 때쯤이야. 그래서 쇠퇴기라고 해요. 쇠퇴기. 전성기는 왕권이 강했을 때 전성기고, 왕권이 약하면 쇠퇴기라고 해요. 자, 중대를 먼저 보면, 당연히 왕권이 강한 전성기였기 때문에 전제 왕권이 확립됐겠지. 왕권이 엄청나게 세졌다는 얘기고, 왕권이 세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귀족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때 귀족은 진골귀족이었잖아. 상대등 진골귀족들의 힘이 약해졌고, 그러면 왕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진골귀족들의 힘을 진골귀족들하고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자기의 도움, 협력자가 필요하겠지. 협력자들은 누구를 썼냐면 육두품을 쓴 거야. 육두품. 골품제에 의해서 항상 차별받았던 육두품. 대신 실력은 뛰어났던 애들이지. 육두품 같은 경우가 이때 많이 성장을 하거든. 그래서 뭐로 일을 하냐면 왕의 정치적 조언자, 똑똑하니까 정치적으로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행정실무, 실제적인 일을 한 거야. 행정실무 같은 거를 맡아서 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육두품 세력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해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반대로 진골귀족은 힘이 약해졌다는 거야. 그럼 통일신라 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대로 가면 여기는 쓰진 않아. 시중이 약화됐다 그랬잖아. 시중이 시중 같은 경우 이제 집사부를 얘기해. 집사부. 육두품도 당연히 배제됐겠지. 귀족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시중은 이제 집사부의 이제 장관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 집사부 같은 경우는 왕의 거의 수족이거든. 왕의 수족이야.
거의 여당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의 여당급. 대통령이 문재인이잖아. 문재인이 예전에 당 소속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민주당의 세력이 크잖아. 그래서 민주당 대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왕권이 신라 하대 때는 약화됐고, 시중도 힘이 약화됐어. 대신 누가 커진 거야? 진골 귀족들의 힘이 엄청 세진 거야. 상대등, 대표적으로. 상대등 같은 경우가 엄청 세진 거야. 그래서 이때를 귀족 연립 정치 시기라고 해. 망했다는 얘기야. 귀족들끼리 망하는. 귀족들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의 일속을 위해서만 정치를 한다는 거야. 다시 중대로 넘어와서 중대의 포문을 연 왕은 김춘추야. 태종 무열왕이야. 무열왕부터 여기 해공왕까지인데 한번 정리해볼게요. 중요한 왕들만 표시를 했어. 무열왕이고 그 아들 문무왕이야. 이때 무열왕 때는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키고 661년에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리고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당나라까지 몰아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성기를 마련한 왕이 이제 신문왕이야. 금방 배울 거야. 신문왕이고 이게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원래 효소왕이라고 있어. 뭐 남시, 서시, 시장도 만들었는데 뭐 패스하고 성덕왕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애들인데 그냥 한번 언급하자면 이때는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줘. 그걸 정전이라고 그래. 대단한 애지. 신문왕 같은 경우도 이제 관료전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또 이제 이따 배울 거야. 다음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조금 뺏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귀족이 불만이 많은데 성덕왕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가지고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한 거지. 성덕왕 귀족들이 진짜 열받았어. 그래서 이제 경덕왕 때는 귀족들이 워낙 반발을 많이 해. 그리고 이제 경덕왕은 중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라 시스템을 거의 중국 걸로 많이 바꿔버리거든.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귀족들의 세력을 너무 약화시키니까 경덕왕 때 얘네들이 계속 데모하고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문왕이 뺏었던 그런 권한을 다시 돌려줘. 귀족들한테 뺏었던 권한을 다시 돌려줘. 그 경덕왕이야. 그걸로도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해공왕 때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왕을 하는 거야. 진거 귀족들끼리 또 돌아가면서. 다 무열왕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해공왕까지. 자, 신라 하대는 완전 세택인데 약 150년 동안에 왕이 20명이나 바뀌어. 20명. 지금이야 대통령 뭐 5년밖에 안 하잖아. 근데 당시에는 달랐단 말이야. 왕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 왕을 할 수 있어. 뭐 18의 왕으로 즉위했거나 20살의 왕이 즉위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보통 40년, 50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얼마 못했다는 얘기지. 진짜 얼마 못했다는 얘기지. 20년으로 이제 왕 150년 동안에 20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진짜 못했다는 거야. 몇 년 한 거냐? 한 7년 한 거냐? 7, 8년 하다가 죽은 거야. 어떤 왕은 1년도 채 못하고 죽게 말렸단 말이야. 이런 되게 혼란한 시대였고, 이제 이 신라 하대의 포문을 연 사람이 이제 선덕왕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선덕왕 다음에 원성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유학시간, 통일신라 유학시간에 나올 텐데, 독서 상품과라는 거를 시행을 해. 그냥 저것만 나. 그 다음에 이제 헌덕왕 때 이제 김헌창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다 반란을 일으켜. 되게 중요했던 반란이라서 적어놨어. 흥덕왕 때부터 블라블라 신문왕, 문성왕까지 장보고 아저씨가 등장해. 장보고 아저씨가 흥덕왕 때부터 등장해서 문성왕 때 죽임을 당하게 돼. 배신당해가지고 죽는다는 거. 얘를 죽인 사람은 염장이라고 해요. 염장. 진성여왕인데, 진성여왕 같은 경우는 여자왕인데, 사실 이 사이도 왕들이 되게 많아. 다 스킵하고 되게 중요한 왕들만 해준 중요한 왕들만 언급하는 거야. 진성여왕 같은 경우는 나라 정치가 원래 썩어가고 있는데 더 썩었어. 완전 썩었어. 근데 이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농민들은 웬만하면 반란을 안 일으켜. 근데 이때 반란 일으켰다는 얘기는 나라가 완전 썩었다는 얘기야. 원종과 애누라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경희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두 번째 왕인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포석정이라는 데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그 견헌한테, 후백제 견헌한테 죽임당해. 왕건이 도와주러 왔다가 왕건도 돼지가 얻어 터지고, 뭐 했던 전투, 공산 전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전투까지 나오기 때문에 중에서 써놨고, 경수랑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야. 이름이 김부야, 김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로 이제 편입하게 돼. 고려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되고, 이제 왕건이, 기특하구나 해서 성을 바꿔줘도 내 성서라 해서 왕부로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신라 하대는 세택이다. 왕건이 약화됐다. 무너졌다. 이거. 본격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특징 살펴봤고, 통일신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 우리가 시대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 이제 그 전성기 이제 처음 초반 왕을 볼게. 사실 이제 신문왕까지 무열왕에서 신문왕,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신문왕이야. 신문왕인데 요 신문왕의 업적만 봐도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문왕이 거의 이루어놓은 것들을 좀 더 깊게 배우는 것 뿐이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왕권의 전제라는 얘기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무열왕 같은 경우는 김춘추고, 최초로 진골 출신이 이제 왕을 한 거야. 지금 원래 그 전엔 성골이라고 해요, 성골. 자, 이제 이때부터 해공왕 때까지는 무열왕계, 이제 직계자손이 이제 한다. 큰아들만 이제 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아들 왕이 이제 문무왕이에요, 문무왕. 자, 문무왕 같은 경우는 라당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고로 삼국통일을 676년에 완성했다, 이루었다라고 보면 돼. 당나라를 매소동 전투, 이근행을 박살내버리고, 기벌포 전투에서 서린기를 박살내버렸다. 그리고 이제 삼국을 통일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뉴스페이퍼 킹이야. 자기 이제 아들이야, 문무왕 아들이고,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 아빠를 기리기 위해서 가문사도 이제 건립하고 그러잖아. 그런 가문사를 이제 건립하고, 그다음 피리 같은 거, 만파식적이 여기 있네. 만파식적 이제 만들고 그러잖아. 이 피리를 불면 이제 뭐 평화가 도래한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만능 무기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신문왕. 뉴스페이퍼, 뭔가, 그치, 신문하면 똑똑해 보이잖아. 똑똑한 정책을 되게 많이 해. 똑똑한 정책을. 한번 볼게. 신문왕이 이제 정치를 할 때 진골귀족들을 박살내버리거든. 일부 진골귀족이지. 전체는 아니고. 박살낼 때, 이제 그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 장인어른이야. 김훈도리가 난을 일으켜.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을 하고 싶었나 보지. 얘도 진골귀족이니까. 자기 난을 일으켜가지고, 얘를 이제 왕권을 어떻게 강화시키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친자기 장인어른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얘를 이제 진압하면서 여기 연루되었던 진골귀족들을 다 숙청해버린 거지.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신문왕의 이제 와이프는 당연히 폐위되겠지. 아무튼 김훈도의 날 이거 되게 중요해. 이 이후에 이제 신문왕이 정치에 등장하거든. 엄청나게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펴. 우리나라도 강력한 정책을 많이 했던 대통령이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 대표적으로 금융실명제 같은 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 은행이나 그런 것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실명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잖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 예전엔 개똥이 무슨 홍길동 막 이런 이름으로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명성이 면에서 완전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김영삼이니까 했던 것 같아. 되게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거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신문왕 때 김훈도의 난으로 인해서 신문왕이 개혁 정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집사부의 시중, 그러니까 집사부, 자기 이제 부서야, 부서. 왕을 도울 수 있는 부서의 권한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거야. 집사부의 시중. 시중이라는 것은 집사부의 장을 얘기를 해. 장. 지금 국무총리 이런 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시중의 권한을 되게 높여버렸어. 시중의 권한, 얘도 사실 이제 진골 출신이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자기 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외되었던 육두품 애들도 등용해가지고, 왕 옆에서 정치적인 조언을 하게 하거나 행정실무를 하게 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왕 옆에서 정치적 조언을 할 때 진골귀족들한테 유리한 걸 할까? 불리한 걸 할까? 불리한 걸 하겠지. 그래서 이때부터 귀족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권한이 약해지는 거야. 당연히 이제 귀족의 대표였던 상대등도 약해진 거고 하백회의도 약해진 거야.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야. 백성들은 살기 되게 좋았겠지. 그리고 뉴스페이퍼 똑똑하잖아. 그래서 학교도 만들어. 국화이라는 걸 만들어. 국화. 복수해보자. 고구려에도 교육기관이 있었지. 고구려에는 태학, 소수리만, 그 외에도 율령반포, 불교 수용이 있었어. 신라에는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했다라는 거. 신진 새로운 관료들을 등용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또 알고 있지. 대학을 세운 이유는 뭐야? 춤과 효를 가르쳐가지고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고, 이제 또 다음으로는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하는데, 이건 이제 월급이야. 국가에서 일하는 그런 관리들한테 월급을 주는 건데,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국가에서 일하면 월급을 주잖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때는 안 그랬어. 월급을 못 주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세금을 내잖아. 세금을. 그러니까 A라는 농민의 땅이야. A라는 농민의 땅인데 얘가 국가에다가 이제 세금을 낸단 말이야. 뭐 한 10분의 1 내지, 뭐 5분의 1, 4분의 1 뭐 다 낼 수 있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낸 거를 이렇게 국가가 그냥 편하게 주면 되잖아, 관리들한테. 그렇게 안 주고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저기 A 농민하고 뭐 B 농민하고 C 농민이 있는데, 걔네가 국가한테 세금을 낼 거, 네가 가져와서 그냥 받아서 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선생님들이 이제 월급을 받을 때 국가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너네들 가르치고 받는 거잖아. 학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끝나고 나서, 야, 한 달 지나면서, 야, 수업 들은 거 돈 내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이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때는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운반해서 또 주고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어. 인력도 부족했고, 지금처럼 자동차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통장, 은행, 뱅킹,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했어. 옛날에는 인터넷 없을 때는
옛날 아버지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 아버지들이 야, 월급날이다 해서 오면은 막 봉투에다가 돈을 들고 오셨던 기억이 나. 물론 이제 봉투만 들고 오면 이제 울었겠지. 옆에 통닭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들고 오셔야 막, 와, 아빠 막 이럴 텐데, 이래서 아들은 안 돼. 이럴 텐데, 이때는, 직접 가서 이제 네가 걷어라. 이렇게 수취해라. 조세, 세금을 수취해라. 이렇게 한 거야. 이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687년에. 그리고 나서 뭘 없앴냐면, 노급이라는 걸 없애요. 노급이라는 걸. 노급이라는 건 뭐냐면, 조세 수취, 그러니까 세금 돈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농민을 내가 노동력으로 쓸 수가 있는 권한이야. 그러니까 귀족의 힘이 얼마나 강했다는 거야. 얘네들한테 돈을 수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력. 그러니까, 야, 우리 집 전등 나갔는데, A 농민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고쳐라. 이게 합법이었다는 얘기야. 우리 집 빨리 하고 싶은데 해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제구리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특권이 있었어. 이거를 부셔버렸어. 없애버린 거야. 너네는 오직 세금만 걷어라.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신문왕,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된 게 좋아, 안 좋아?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귀족들은 되게 싫어했겠지. 귀족들은.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지방을 부주 5소경으로 나눠. 이건 다음에 통치체제 정비 때 좀 자세히 할게. 지금의 이제 우리가 전국 8도로 되어 있잖아. 이때는 부주로 한 거고, 지금의 우리 광역시 같은 개념을 얘는 5소경이라고 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군대도 만들어. 부서당 10정. 그래서 다음에 통치체제 정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도 만들었다는 거, 가문사라는 절도 만들었고, 가문사면은 가문사에 지금은 절이 존재하지 않아. 없어졌고, 다 불타서 없어졌고, 터만 있어. 그래서 가문사지라 그래. 지가 들어가면 터만 있다는 얘기고, 거기 3층 석탑이 2개가 있는데, 와, 진짜 멋있어. 다음에 문화파트 때, 문화파트 때 이게 봤나? 아무튼, 봤나? 아직 안 봤지? 이제 다음에 보여줄 거야. 자, 관료전하고 노급 한번 좀 더 설명하면, 자, 노급이 폐지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이제 열받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열받아. 그래서 나중에 경덕왕이라고 나온다 그랬잖아. 여전히 무열왕의 직계 자손인데, 경덕왕 때, 와, 그걸 외쳐가지고, 얘네들 귀족들이 반발해가지고, 이걸 다시 따내.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 노동력까지. 그러면, 자, 보자. 거의 통일신라의 전성기의 끝이야. 통일신라 전성기의 끝이야.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을 것 같아. 더 쉬워졌을, 더 좋아졌을 것 같아. 노급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농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졌다는 얘기야.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와 이거 하나 내주고 내가 2개를 잃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잃지 말아야지. 요런 DNA들이 이제 작용한 것 같아.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 이제 해공왕 죽여버리고 얘네들이 서로 이제 왕이 되려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백성들한테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뺏으려고 더 난리를 펴. 정치하라고 존재해야 하는 그런 귀족들이 정치 안 하고 자기네들 입속만 채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삶이 계속 피폐해지다가 진성여왕 때, 와, 진짜 못 살겠다. 한번 갈아보자 해가지고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켜. 근데 뭐 실패했잖아. 근데 이제 물론 이 신라가 지금 중앙이 이렇게 무너질수록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그게 호족이야, 호족.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왕에서 쫓겨난,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했던 진골귀족들이 지방으로 갈 수가 있잖아. 걔네들이거나 아니면 원래 지방에서 돈이 많아서 성장한 애들이거나, 이제 지방에서 이제 군사로 있었다가 또 성장한 애들이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호족으로 변신하게 되거든. 그 호족하고 누가 연합을 하냐면 육두품, 브레인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해. 왜? 육두품이 신라 전성기 때는 이 정치에 쓰임을 받았지만, 근데 신라 하대로 가면은 버림받거든. 얘네들 더 짜증나는 거야. 최치원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최치원은 나중에 설명해줘. 최치원도 당나라에서 유학했던 애인데 되게 똑똑한 브레인인데 다시 신라로 귀국해가지고 진성여왕한테 신라를 다시 살리려면 이런 10가지의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했더니 진성여왕이 보고 어머 이게 뭐야? 그래서 찢어서 버려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최치원이 야 신라는 끝났구나. 그래서 해인사 와가지고 은둔 생활을 해버렸지. 그런 육두품하고 호족하고 연합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후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에서 고려 왕건이 승리를 해서 나라가 통일신라가 없어지고 고려가 만들어지지. 그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거. 자, 여기 통일신라 이제 왕건의 전제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열왕, 문무왕 이제 통일을 했고, 그다음 신문왕에 대한 그 신문왕 통일신라의 전성기였다라는 것까지 이제 배웠죠. 신문왕의 특징까지 우리가 배웠고, 이제 통일한 신라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지 이제 그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에서 91페이지가 되고, 네, 91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일단, 통치체제를 할 때 중앙과 지방을 나눠볼 수 있어요. 중앙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이고, 당시에는 이제 경주가 되겠죠? 신라의 수도였으니까. 자, 이제 중앙에 살펴보면 중앙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여성부, 그 다음에 뭐 교육부, 뭐 국토부,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각자 맡겨진 일, 뭐 경찰 역할을 하는 그 부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물건 만드는, 그러니까 배 만드는 부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살림하는 부서. 자, 부서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총 14개가 있습니다. 통일신라에는 이제 집사부가 그 중에 제일이에요. 집사부가 힘이 제일 셌고, 집사부 외에 13개, 그러니까 총 14개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총 14개가 있다. 라는 거. 집사부의 리더를 시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중. 왕을 시중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외우기 쉽게. 왕을 시중든다. 국가의 전반적인 살림을 도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했다라고 보면 되고, 얘네들의 지위가 상승했어요. 원래 얘네들의 힘은 약했습니다. 이 집사부의 힘이 약했고, 누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힘이 강했냐면, 왕도 강했지만, 왕하고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좀 귀족인데, 귀족의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배웠죠. 상대등. 상대등이 힘이 셌어요. 상대등이 주관했던 회의 이름이 만장일치라고 유명한 화백회의인데,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다. 이건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왕이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 그 정도로 힘이 진짜 셌던 기구입니다. 얘네들이 힘이 셌다는 얘기는 왕권이 약했다는 얘기죠. 신문왕 때 얘네들을 만들어서 왕하고 같이 얘네들하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거의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지. 나가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힘이 집사부가 셌다는 얘기는 집사부의 지위가 강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자, 근데 이 문제는 집사부 외에 13개가 있으니까 총 14개 부서의 관리들이 나쁜 짓도 할 수 있잖아요.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돈을 이제 뭐 이렇게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돈을 더 막 탈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백성들은 더 힘들게 하고. 그다음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걸 감찰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사정부입니다. 사정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 기능을 하는 부서입니다. 사정부. 얘네들은 관리들을 감찰했다는 거. 이 중에 이제 뭐 집사부가 제일 중요하죠. 집사부 외에 13개. 사정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국학, 신문왕 때 만들었죠. 신문왕 때, 뉴스페이퍼 킹 때 만든 국학,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 복습해보면 고구려 때도 교육 기능을 하는 학교가 있었죠. 이름은 태학이고, 설립한 왕은 소수림왕입니다. 소수림왕의 정책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태학을 설립했고, 불교를 수용했고,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된다. 소수림왕 이후에 이제 광개토대왕, 이제 장수왕,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왕들이 나오죠. 기틀을 완전히 마련한 왕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들 살펴볼 게 뭐 많이 없죠? 통일신라의 중앙은 집사부를 비롯해서 13개의 부서가 있다라는 거. 집사부가 힘이 셌다는 얘기는 귀족이 약했다. 그 다음에 사정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고, 대학교가 있었다. 이 외에도 이제 국가 여기 중앙에 이제 여기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중앙으로 등용된 애들이 많아. 당시 이게 우리 골품제 배웠잖아. 골품제 하면 거의 국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귀족들은 진골이라 그랬고, 육두품 친구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진골이 될 수가 없어. 딱 한 끗 차이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신문왕부터는 이제 신라의 전성기 때부터는 육두품을 등용을 합니다. 등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견제하는 거야. 얘네들 고문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똑똑한 애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겠니? 하고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이 친구들 육두품이 이제 뭐 정계에 진출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엄연 얘기하면 완전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품제 한계에서 한계 속에서 한계 안에서 육두품을 등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지방으로 갈게요. 지방에는 이제 지방관이 당연히 파견됐겠지. 이제 왕을 대신하는, 대타로 하는 지방관들이 파견됐습니다. 이건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연맹왕국과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연맹왕국은 힘이 있는 족장 출신들이 이제 지방을 통치했지, 각 지역을. 근데 고대 국가 때부터는 왕을 대신하는 지방관이 파견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지방관을 파견했고, 근데 이 지방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막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이제 감찰하는 기구를 파견하는 게 외사정이다. 외사정. 외사정이 파견돼서 지방관을 감시하는. 나름 되게 합리적인 제도였고, 지금하고도 이제 비슷하죠. 지금하고 이름만 명칭만 좀 다르지 하는 기능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거. 자, 행정구역 어떻게 나누는지 볼게요. 지금은 대한민국 전국 8도로 되어 있어요. 8도로 경기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북도, 충청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강원도.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전국 8도라 그러고 그 도 안에 이제 도시들 있잖아요. 도시들. 뭐 특수행정구역도 있지만 뭐 광역시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행정구역을 지방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주라고 구주, 오소경.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통일신라 하면 지방제도를 구주, 오소경 이렇게 묶어서 많이 외웁니다. 구주, 오소경.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국 8도를 옆에는 9개로 나눴다. 전국 9주로 나눴다. 통일신라가 원래 되게 작았잖아. 이게 지도 보면 되게 작은 데 있었잖아. 이 태백산맥 가로막혀가지고 지금은 경상남도, 부산 쪽 이제 경주에 있는 쪽에 이게 있었는 작은 국가였는데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땅이 엄청 커진 거야. 대동강 이남 땅으로 해서 다 신라 땅이니까 넓어진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할까 해서 이제 주를 늘린 거야. 원래는 5주였어. 5개 주인데 이제 통일하고 나서 9개로 늘렸다. 자, 여기 구주의 리더 이름, 지금은 얘기하면 경기도 하면 경기도의 대표를 도지사라 그러잖아. 도지사. 여기는 오산시니까 시지. 그러면 시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도 이제 지방 간의 이름이 있어서 처음에는 군주였어. 군주. 여기 주니까 주. 군주. 그랬다가 나중에 총관으로 바뀌고 원성한 때 이제 도독으로 바뀝니다. 도독으로 바뀌어 이렇게. 군주, 총관, 도독.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구주가 있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 구주를 할 때 고구려 땅에다가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백제 땅에다가 설치하고, 넓어진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9개가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소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특수구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야. 전략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 이제 목적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지방,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8도가 있지만,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뭐 이렇게 울산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디 있지? 광주광역시, 뭐 이런 광역시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오소경인데 굉장히 중요해, 오소경은. 구주도 중요하고. 5개가 있어.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동강경. 이렇게 있는데, 이 북원경하고 이게 동서남북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 있지? 이게 동이고, 동서남북, 가운데 중. 이렇게. 근데 북쪽하고 중간에 있는 거야. 한반도에서 중간 땅. 북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북쪽을 차지했던 나라는 고구려였지. 그래서 이 북원경, 중원경은 고구려 지역에다 설치한 거예요. 고구려 지역. 그 다음에 서원경, 서쪽을 얘기하고 남쪽은 이제 남원인데, 여기 이제 백제가 통치했던 나라잖아. 그래서 이제 통치했던 지역이잖아. 그래서 백제 지역에다가 설치한 거고, 금관경은 김해니까, 김해하면 금관가야 생각나지? 가야 지역을 얘기한다. 하는 거. 자, 이제 북원경은 이제 지금의 강원도 원주에다 설치했고, 별로 좀 덜 중요하고, 얘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얘도 중요하고, 얘도 조금 더 중요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 자, 중원경은, 우리 지금 충주야. 충주라는 지역에다 세웠는데, 충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어야 돼. 첫 번째로는, 충주, 배운 걸 복습해보자면, 고구려비라고 있죠, 고구려비. 지금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그랬어.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 이거 하고 하면 충주 고구려비가 나오면 기억나야 되는 떠오르는 왕이 고구려의 장수왕. 있겠지. 이제 시험지를 낼 수 있겠지.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어. 이 지역을 정놓고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진짜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겠지.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충주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 충주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충주에 사고가 있었어, 사고. 충주 사고라 그래. 사고라는 것은 뭐 사고 났다가 아니라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니고,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곳을 얘기를 해. 그래서 사고라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 충주 가면 유명한 게 있어. 탕금대. 충주에 있어, 충주의 탕금대. 탕금대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것이 아직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조선시대 하면 임진왜란 때 이제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 뚫리는 거. 또 하나는 뭐 이거 완전한 건 아니면 서릴 수 있지만 진흥왕 때 대가야 출신 우룩이 여기서 가야금을 켰다라는 거까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충주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여기 한번 가보면 되게 좋아. 이 충주 고구려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맛있는 게 이제 알탕 짬뽕이라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 맛집으로 지금 맛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맛집도 아니었어. 그냥 우연히 찾은 거야. 그냥 아는 선생님들하고 놀러 갔다가 우연히 찾은 곳인데, 점심을 먹었거든.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알탕 자체가 맛있는데, 그 짬뽕으로만 정말 맛있었어.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이 청주 같은 경우도 이제 서원경이야. 이거 같은 경우, 여기 가면 청주에 서원대라고 있어. 서원대. 사원대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원대라고 있어요. 여기 명칭을 딴 거야. 청주다 하면 되게 유명한 게 있지. 청주 하면 흥덕사라고 있어. 흥덕사. 여기 있어. 흥덕사가 더 중요한 게, 흥덕사에서 만든 게 있거든. 그게 너희들이 잘 아는, 다 쓰진 않는데, 그냥 직지라고 하면 돼. 직지신체 요절이라는 것을 여기서 간행을 했거든.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이 직지신체 요절 하면 이제 프랑스하고도 연관이 많잖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금속활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제 금속활자 본이라는 거야. 금속활자로 이제 찍어냈다라고 해서 금속활자 직지. 이것까지 이제 잡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오소경, 고구려 지역, 백제 지역, 가야 지역에다 설치했잖아. 이걸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도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도가 신라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면 보이겠지만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 동남쪽에. 완전 저기 찌그러져 있단 말이야. 완전 깡시골 같은데. 통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굉장히 멀잖아. 여기서 당한성까지라고 해도 되게 멀고,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있는 지역도 화성도 멀잖아. 서울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도가 좀 편제되어 있는 거를 좀 해결하려고,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제 오소경을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방 세력 또는 지방민들 또는 지방 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지. 왜냐하면 고구려 지역이고 백제 지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다시 고구려를 세울래요, 건국할래요? 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이쪽에 신경을 썼다라고 보면 돼.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는 행정구역으로 구주 오소경이 제일 중요한데, 그 외에도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있어. 특수행정구역은 되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 나쁜 의미로 좀 쓰이는 것 같아. 향과 부곡이라는 게 있어. 되게 중요해. 향, 부곡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건데, 국가 땅을 농사를 짓는 거야. 자기 땅이 아니고.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 되게 차별을 받는 애들이야, 이 친구들은. 고려시대로 가면 향, 부곡에 플러스 하나 더 생겨. 소라는 행정구역이 또 하나 생겨.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공업, 만드는 애들이야. 그릇 만들거나, 이런 접시 만들거나, 이렇게 수공업, 만들어서 국가 왕한테 자꾸 이제 납부하는 애들이야. 납부라고 해서 그렇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향, 부곡소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고, 향과 부곡만 있는 거는 통일신라의 특수행정구역이다라는 거 차별받았다. 농민들 되게 힘들었지. 그래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반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 되게 유명한 반란들이 있거든. 공주 명학소라고 해도 있고, 망소.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난을 일으켜. 왜냐면 너무 차별받으니까. 너무 세금도 뺏기고, 그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얘네들한테는 의무만 있어. 권리가 없어. 그 사람이 이제 권리가 없고 의무만 주어지게 되면, 군인들 같은 경우가 좀 그렇잖아? 그럼 되게 힘든 거거든, 그거는. 반대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것도 그럼 이제 완전 망나니가 되겠지. 영화에서도 그게 있지 않니? 뭐였더라? 유승범 나왔던 영화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권리나 의무는, 권리하고 의무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중앙과 지방의 이제 행정구역까지 살펴봤고, 상수리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통일을 했기 때문에 자꾸 지방에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신라를 없애고, 과거에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야, 고구려 세울 거야, 백제 세울 거야, 가야 세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행정구역도 그렇고, 상수리 제도도 그렇고. 이게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향리라고 해요. 그냥 향리나 또는 향리의 자제를 왕이 사는 곳, 왕경이라고 그러거든. 왕이 사는 수도를 왕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때 얘기하면 경주겠지. 거기로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살게 하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내가 지방에 있는, 이때 수도는 경주니까, 근데 내가 어디 있다고 할까? 내가 충주에 있어. 근데 충주에서 되게 잘 나가는 귀족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근데 내 아들이
저기 경주에 가가지고 왕 옆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저 왕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반란 일으켜야지 하면 이 왕이 어떻게 할까? 그치? 내 아들을 죽일 거 아니야. 협박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쉽게 반란 일으킬까? 못 일으킬까? 못 일으키는 거지. 그런 그런 걸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상수리 제도. 이분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기인제도라고 해서 똑같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똑같이 이어지고, 고려시대 기인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귀족의 이제 자녀들, 특히 이제 아들만 가는 경우가 많아. 자, 여기 중앙하고 지방을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군사를 살펴볼게요. 군사 같은 경우도 중앙 군대가 있고 지방 군대가 따로 있어. 지금 이제 군대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도방위대라고 있어. 거기 그런 데가 있고, 내가 아는 동생, 고향 후배인데, 같이 이제 밴드 했던 동생인데, 그래도 수도방위대도 나왔거든. 그럼 되게 이제 간지가 나나봐.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 프라이드. 헌병 갔다 오는 애들도 프라이드가 있잖아. 뭐 이제 굳이 그렇게 안 나누고,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전방이냐, 후방이냐, 뭐 이렇게 나누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에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제 중앙에 있는 군대가 있고, 지방에 군대가 있어. 중앙에는 부서당. 다 부자로 적는 것도 부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십정이라고 있어요. 십정. 먼저 부서당부터 살펴볼게. 부서당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군대야. 그러니까 되게 힘이 세겠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어. 나라 힘을 강하게 하고 왕권을 또 강하게 하는 거야. 귀족의 군대들이 아니라 국가의 군대야. 그러니까 왕의 군대인 거지. 그다음 민족을 융합하는 역할도 해서 부서당이 구주도 마찬가지였잖아. 근데 다른 지역, 고구려나 백제 지역을 이제 통일한 다음에, 통일하게 보다 아무튼 거기 지역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만든 거잖아, 지방 행정구역을. 여기 그럼 걔네들이 불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걔네들을 그 불만을 무마시키려고 이제 군대에 입대시키는 거지. 그래서 민족 융합 전체. 옛 백제나 고구려 또는 말가리. 이제 뭐 보덕국이 또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옛날에 이제 백제, 이제 망했지만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옛날 이제 백제나 고구려 또는 말가린들로 이제 구성한 군대다라는 거. 자, 지방에 가면, 지방은 가장 핵심이 전국 8도인, 현재가 전국 8도인 것처럼 이때 핵심은 구주야, 구주인데, 9개, 각 주마다 군대가 있는 거야. 각 주마다 지방 군대가 있는 건데, 근데 왜 십정이라고 했냐? 그럼 이제 구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십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주라는 데가 있어. 이제 지도 보면 한 주라는 데가 거의 국경지역이야.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외적이 침입할 확률이 되게 높겠지. 그래서 군대를 하나 더, 지금 너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군대를 하나 더 설치한 거야. 그래서 십정이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 지방제도는 부서당, 구주, 오소병이고, 그 다음에 군사로는 십정이 있다. 지방의 군대로는, 중앙군대로는 부서당이 있다. 자, 여기서 좀 하나 더 추가할 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지방관인데, 요 지방관 같은 경우는, 이때는 따로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을 보내지 않아. 그래서 곧 지방관이 곧 지휘관이었어, 지휘관. 이제, 삼국시대에는 이랬다니. 삼국시대에는 지방관이 곧 지휘관이었어. 근데 이제 통일신라로 가면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지방에 이제 군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래서 나눠지는, 이렇게. 일반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시대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시간은 신라의 상업, 대외 무역 또는 이제 대외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만 살펴볼게요. 옷이 지금 강의가 계속 똑같지. 하루에 그냥 몰아서 찍고 있어서 그래. 너희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보고 하니까 지금 거의 2주째잖아. 2주째 옷을 안 갈아입은 게 아니고 똑같은 날에 그냥 한꺼번에 다 찍고 있는 거라 그래. 되게 지쳐. 자, 먼저 살펴볼게요. 신라의 이제 상업이 이루어지려면 농업하고 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내가 먹는 거, 자급자족하는 거를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먹고도 남는 생산물이 생겨야 그걸 가지고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농사를 짓고 옆에 동네는 이제 전복을 이제 한다 그래. 전복 양식이든 뭐든. 근데 그러니까 쌀하고 이제 전복하고 또는 이제 뭐가 있을까? 사과라고 할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려면 그게 이제 상행위라고 하거든. 그러려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보면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구의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도구라든가 기술력들이 향상되겠지.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 지증왕 때, 우리 예전 걸 기억해보면 지증왕 때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기도 했지. 이제 수리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순장 같은 거, 이제 사람 죽이는 거 하지 마라.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냥 무경, 소를 이용해서 땅을 가는 거, 깊이 가는 거, 깊이갈이라 그러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하는 거야. 이제 농기구도 이제 더 발전하는 거고, 농업의 생산력이 높아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남는 것들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쌀만 먹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남아 이제 질리는 거야. 떡도 해 먹어. 그래도 질려. 그러니까 다른 제품, 다른 것을 먹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야, 맨날 너네 햄버거만 먹는다고 해봐. 그럼 얼마나 토할 것 같잖아. 그치? 그런데 가끔 초밥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뭐 있을까? 순대국밥도 먹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처럼 상품에 대한 수요가 되게 올라가. 그리고 또 하나, 잘 먹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고, 늘어난 노동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또 다시 늘어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상업이 발전하는 거야, 상업이. 너네들이 가서 핸드폰 사는 거, 그거 다 상업이야, 상업.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가지고 서로 교환할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게 이제 시장이라고 하지. 시장, 마켓이라고. 동시. 이건 지금 다 신라 얘기야. 이게 다 어디 있는 경주에 있는 거예요, 경주. 경주에 있는 거. 인, 경주지. 동쪽에 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동시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시장, 서시. 남시는 남쪽에 있는 시장. 시장들이 더 발전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었다가, 동시라고 하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이걸 감독하는 기구. 시장에서도 이제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있잖아. 뭐 했을까? 갤럭시 S20인가? 그때 핸드폰 비싸 한 100만 원인가 하는데 어떤 미친거 1000만 원을 판다고 해봐.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또는, 어떤 애가 이제 불법으로 서로 경쟁을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이거 5만 원에 팔게 100만 원짜리를. 그럼 안 되잖아. 사람들은 많이 모이겠지. 우리 얘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물론 얘도 5만 원에 팔아도 남는 게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는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게 동시전이라 그래. 동시, 서시, 남시,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다. 자, 이제 상업은 이제 국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이제는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걸 무역이라 그래. 무역,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거. 그래서 대외 무역을 살펴볼게. 국가에서 하는 거, 공식적으로 하는 걸 공무역이라 그러고, 그냥 개인이 하는 무역을 사무역이라 그래. 사무역. 대체적으로 국가는 사무역을 권장하지 않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삼성, 다 개인 사기업이잖아. 이제 공기업이 아니고. 근데 이때는 그랬어. 이때는. 왜냐면 돈이 이제 국가보다는 얘네들이 더 많이 벌어가니까 그런 거지, 얘네들이. 얘네들이 더 힘이 세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역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통일신라에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무역이 이루어지려면 무역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어떤 장소? 울산항에서, 울산항에서. 돌아와요, 울산항에서, 울산. 울산에 가면 울산. 울산항에는 이제 국제무역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심지어는 중국, 일본 당연히 오지만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어. 아라비아 상인. 이슬람 상인이라고 있는데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그래. 대부분 아라비아인들이 이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어서 불교 믿는 사람, 불교 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모스크 뭐 이런데 다양한 게 있지만 이때 지금 아랍은 이슬람 국가거든. 종교가 곧 이제 국가고 곧 종교야. 그러니까 법이 또 그래. 법도 그러고. 물론 이제 지금 현대로 와서는 이제 좀 구분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 하지만 실제 관습이나 생활 면에서는 종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아무튼 이슬람 상인은 곧 아라비안 상인이라고 보면 돼.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알라딘 유명하잖아. 이제 그런 애들이야. 걔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지, 울산항에서. 그런 증거들이 있냐? 당시 왔다 갔다 한 증거. 유리가 있어, 유리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페르시아 하면은, 유명하게 나중에 세계사 배우면 알겠지만, 배울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세계사에서 나오는 애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와. 페르시아도 되게 많아. 뭐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든가, 뭐 아케메네스 왕조라든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페르시아들이 되게 잘 다뤘던 게 유리공이거든, 유리공. 그게 이제 우리 신라에서 발견된 거예요. 무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훔쳐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무역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인석이 있어요. 게르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면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웃긴 얘기도 하고, 막 재밌는 사진도 보여주겠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다. 작년 애들은 막 보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랬는데. 무인석, 얼굴을 잘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 그치? 딱 보면 이제 고창석 아저씨, 막 이런 분들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돼? 그냥 상상하면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본 거를 그린 거거든. 그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본 것 또는, 무의식 중에 음악도 그래. 그래서
새로운 걸 그냥 창작해낸다.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창작을 하려면 모방을 할 줄 알고 많이 들어야 돼. 많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나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인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아라비아 상대로 글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렇게 만들기까지 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수출품, 수입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여기서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신라에서 이제 수출한 거는 뭐 금은 세공품, 이제 금은으로 만든 거고, 이제 공배라든가 견직물. 견직물하고 모직물을 헷갈리면 안 돼. 모직물 같은 건 양털이잖아. 그거를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뽕잎이잖아. 누에로 한 거. 되게 이제 부드럽고 그럴 때. 요거 중요한 건 아니고, 무역을 할 때 수출품, 수입품들 되게 많아. 당나라, 우리나라 무역,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 무역을 할 때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 그 물품들을. 어떻게 그걸 다 외우니? 하나만 아는데, 하나.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하나는, 선진국에 당시 있었던 게 뭐냐면 책이야, 책. 서적. 책. 그리고 이제 중국 하면 진짜 유명한 게 비단. 아니면,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뭐라 그러지, 이제, 도자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유명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시대 가면 유명하지만, 하여튼 거의 서적, 책으로 보면 돼. 우리는 지금 얘기하면은 노트북, 아이폰 이런 개념이거든. 당시엔 책이야. 책이 어디로 이동했냐를 보면 돼. 책은 무조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더 잘 살았어. 그래서 중국에서 책이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고 그래. 그럼 갈 때 책을 그냥 훔쳐오는 건 아니잖아. 교환을 하는 거니까 돈을 주고 사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때는 화폐 기능을 했거든. 우리나라에서 은이 당나라로 가. 거기서 책을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그러니까 은하고 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면 이거 더 쉬울 것 같아. 이걸 막 모든 물품을 다 외우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수입품 볼게. 이게 당나라하고의 대외무역인데 이거 안 써놨구나. 거의 당나라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당나라에서 수입해온 거는 거의 책, 비단 이런 거고, 그다음 귀족들의 사치품이야. 지금도 그러잖아. 막 외제차 같은 거 우리들은 나도 못하잖아. 그치? 막 비싸 못하잖아. 몇 억짜리 하는 거. 뭐 집도 없는데, 뭐, 되게 슬프네. 네, 이런 것들 귀족들의 사치품, 외국에서 가져온 거죠. 외제차 가져온 거. 이때는 뭐. 이 귀족들이 사치품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치를 하는 이유는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진짜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진짜 우리나라도 상위 클래스, 이제 유튜브 그 드라마 뭐였지? 스카이캐슬, 뭐,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롯데백화점, 이런 데 이용 안 한대잖아. 뭐 갤러리아 백화점, 이런 데 이용 안 한대. 오직 현대백화점만 한대, 현대백화점. 왜냐면,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큰 백화점도 있지만 롯데마트가 있잖아, 롯데마트. 그러니까 마트는 쌀 거 아니야? 백화점 비싸고. 근데 이제 물건이 하나 나와가지고 어떤 건 백화점으로 가고 어떤 건 마트로 가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갤러리아도 마찬가지야. 이마트 있잖아, 삼성 계열. 그래서 하나는 이마트로 가고, 이제 하나는 이제 뭐, 거기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가고. 그게 싫대. 근데 현대는 그게 없어. 그런 마트 개념이 없고 그냥 백화점만 있는 거야. 되게 구분됐잖아. 그게 되게 사치인 거야. 현대백화점. 나는 현대백화점을 안 가잖아요. 기분 나빠서. 돈도 없고. 자, 이제 빈곤가라는 건 넘어가요. 빈곤가. 빈곤가는 시험이야, 시험 제도인데, 우리나라 시험이 아니고 당나라에 있었던 시험이야. 당나라에서.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외국인들. 당나라 입장에서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겠지. 신라인들도 당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니까. 또는 바레인도 당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형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대학 갈 때 외국인 전형이 있어. 우리 외국인 전형, 뭐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되게 힘들지만 외국인 전형은 조금 쉽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내가 아는 동생 그 후배가 한국말 되게 잘하고 원래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니 이 하나로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오내겠단 말이야. 한국에 있었으면 들어오기 힘들었을 텐데, 막 이런 거.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는 과거 시험 같은 거예요. 되게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 항상 상위 클래스, 1등, 2등 하는 애들이 신라인이나 바레인이었어. 얘네들이 막 서로 싸워. 이때는 이제 뭐 우리처럼 이제 사지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논술 시험이었어.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채점자의 주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시험을 얘네들이 이제 바레인하고 신라인하고 봤는데 서로 라이벌이었어. 우리나라 남북 관계도 라이벌인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나라 남북 관계보다 축구할 때, 북한하고 축구할 때 막 이렇게 더 막 열광하지 않잖아. 이 한일전. 이제 한일전에서 축구 지고 하면 막 거의 축구 선수 죽일 것처럼 그러잖아. 거의 라이벌이라고 인식하는 거. 연고전, 연대 고대 막 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그런 관계였거든. 그래서 둘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번은 여기 바레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지?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한 거지. 그 오소도라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신라인은 이제 1등을 얘한테 놓친 거예요. 오소도한테 놓치고 이제 차석을 한 거예요. 이동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최치원이라는 사람, 최치원은 이제
최치원이라는 이제 신라하대에도 등장할 거거든, 진성이 왕 때. 근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 야, 너 어떻게 바레인 따위한테 지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까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빈곤가에서 높은 고득점을 이제 맞는 애들이 신라인하고 바레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진출이야,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인데, 이제 우리나라고, 이제 청해진하고 뭐 이제 적산, 등주, 산둥반대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걸 위주로 좀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더 중요해. 자, 해외 진출한 신라인 했을 때는 떠오르는 사람이 장보고예요. 장보고. 원래 본명 궁복이었어, 궁복. 섬사람이었어, 섬사람. 섬사람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당신 통일신라였잖아. 신라라면 골품제 때문에 섬사람들은 특히나 더 차별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신라 땅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유학을 가버리는 거야. 중국으로 가가지고 막 승승장구해서 장군까지 돼. 이 장보고가,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데, 얘가 어느 날 이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봤어. 자기 신라인인데, 같은 신라인인데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먹어. 야, 이거 어떻게 신라인들이 해적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팔릴 수가 있냐. 이거 나라가 이 정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이제 이미 성공했으니까, 힘도 있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됐거든. 진짜 중국을 거의 평정한 사람. 장보 같은 경우가, 뭐 좀 얘기하면, 근데 아무튼 중국이 좀 혼란했던 시대에 뭐 절도사들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거든. 얘네들을, 중국에서 되게 골칫거리였단 말이야. 근데 장보고가 또 처리하고, 뭐 이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어. 장보고가 이제 힘도 있을 때, 이제 신라 같은 동족 사람들이 노예로 이제 팔려오는 모습 보고 충격을 먹고 신라로 다시 건너와서 나한테 군사 10,000명 주세요. 그래서 완도에 가가지고 진짜가 들어가면 보통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그런 행정 기부라고 보면 돼. 청해진을 이제 설치를 하지. 완도에다가, 완도하면 이제 김 유명하거든, 김. 완도 저는 이제 한번 예전에 제 친구랑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진짜 뭐, 근데 지금은 완도가 어떤지 모르겠었는데, 그때 당시에 때는 배, 친구네 그 작은아버지였나? 아무튼 그 친척이 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위에서 막 누워가지고 밤에 별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낚시도 막 한다고 흉내냈지만, 당시 낚시를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곳이고, 음식이 맛있어. 음식도 맛있고, 뭐. 청해진,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했어. 청해진을 설치해서 뭐 했냐면, 자, 여기 위치를 딱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야. 대부분 중국 해적이나 일본 해적들이 여기 신라인들, 와가지고 이제 신라인들 납치해가지고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 근데 얘가 다 이제 평정을 한 거야. 중국 해적, 일본 해적을 다 평정해가지고 해상권을 다 장악을 해버려. 해상권을, 여기 놨지. 그래서 해상무역을 얘가 장악을 해버리고 해적들을 소탕하기로 한다라는 거. 자, 이 장보고 같은 경우는 청해진에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중개 무역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일본에다가 일본의 무역을 위해서 파견한 데를 회역사라고 그래요. 회역사. 어떻게 할까? 회무역 장악해서 투 일본. 일본에다가는 회역사. 그리고 투 당. 당나라에다가는 매물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무역을 하는 거지. 당나라 무역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회역사, 이제 매물사를 파견해서 그 사절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교관선이라는 이제 무역선을 타고 이제 무역을 많이 했어. 자, 그다음 또 하나. 얘가 이제 여기 적산이라는 데 여기가 이제 산둥반도인데 여기에 적산이라는 곳에 법화원을 설치해. 법화원, 절이야, 절. 이 절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일본에서 스님이 당시에 선진국은 당나라라고 그랬잖아. 이제 종교를 배우러, 이제 불교를 공부하러 당나라에 갔는데 얘가 위험하잖아. 이때 당시 지금도 막 강도 만나면 위험한데 당시에는 더 위험했거든. 그래서 여기 법화원에서 신세를 많이 졌어. 법화원. 장보고가 만든 그 법화원 절에서 신세를 되게 많이 졌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쓴 게 뭐냐면 입당국어 순례행기야. 어려운 말 아니야. 입당, 당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당나라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냐면 불법을 구하러. 부법이라고. 입당, 부법, 순례했던 이야기. 그래서 순례행기라고. 여기 보면 이제 장보고를 굉장히 막 높이고 있어. 장보고 덕택에 자기가 공부를 마치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님, 스님이야. 또 하나. 자, 여기 이거 이제 신라인 대표적인 한 사람만 했지만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살았어. 지금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 뭐라고 할까? 차이나타운처럼 여기 신라 양쯔강이라든가 산둥 쪽에다가 신라인들의 마을 같은 걸 만들었는데 신라관, 신라원, 신라소, 신라방, 신라촌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볼게. 신라방하고 신라촌은 그냥 신라 마을이야. 마을. 딱 봐도 그냥 마을 같잖아. 마을이고 신라소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하나?
주민센터 뭐 자치기구라고 할게. 자치기구. 신라 원 법화 원절이야, 절. 신라관 하면 뭘까? 신라관 사신들이 묵는 곳이야. 숙소. 사신들의 숙소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보면 빼먹은 거 있을까? 빼먹은 거 있을까? 빼먹은 거?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라의 상업 또는 대외 무역, 대외 교류라고 할 수 있는 파트를 좀 살펴봤어. 통일신라 하대에서 그다음 후삼국까지 여기 후삼국 써놨는데 함께 묶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국가의 거의 이제 종말, 종결이죠. 자, 통일신라 하대의 상황을 먼저 보면 무열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 이제 후손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는데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해. 해공왕이 이제 무열왕의 후손인데 직계의 자손이지. 근데 피살을 당해. 그럼 이제 누가 왕을 해?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왕을 해먹는 거야. 여기 보면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쟁탈전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왕하려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귀족들은 다시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 어느 정도였냐면 155년 동안에 왕이 20명 정도의 왕이 이제 교체가 돼. 그러니까 실제 왕이 얼마 못 해먹은 거지. 못한 거야. 왜? 서로 왕하려고 서로 죽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나와. 얘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이제 아들인데, 이제 김주원이 이제 왕의 후보기도 했어. 근데 왕이 되지 못한 거지. 그거에 대한 원한을 갚으려고 얘가 난을 일어났어. 그게 헌덕왕 때 일어난 난이야. 이것도 엄청 중요해. 자, 김헌창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제 웅주 지역에서, 이제 백제 지역에서 난을 일으켰고, 나라 이름도 신라가 아니라 장안이라고 이제 만들어. 그래서 연호도 세워. 여기 이제 경운이라는 연호까지 만들어. 다시, 김헌창 같은 경우는 자기 아빠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 웅주라는 지역에서 구주 오소경 중에 한 군데야. 나라 이름도 장안이라고 했고, 이제 경운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 얘도 실패하지. 얘도 실패해서, 얘 아들도 이제 난을 일으켜. 김범문이라는 아이인데, 얘도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또 역시 실패해요. 얘 아들도 실패해. 한산이라는 데서 한산 모시가 되게 유명하거든. 이제 거기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청해진에서 이제 장보고도 이제 난을 일으켜줘.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조금 스토리가 좀 꼬여있는 게 있어. 이 아저씨가 이제 김우징이라고 해서 되게 친했는데, 김우징을 왕을 만들어줘. 걔가 이제 신무왕이야. 그러니까 얘를 왕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조건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자기 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성왕이라고 해서 얘 이제 김우징의 아들이야. 얘는 왕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단 말이야. 근데 얘가 거의 왕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준 거야. 장보고 아저씨가. 근데 이제 문성왕이는 얘가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지방에서 청해진 완도라는 데서 세력이 되게 크거든. 백성들의 막 존경도 한 몸에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슬리는 거야. 자기 아빠 친구였고 자기 아빠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얘를 죽여. 얘 신하 중에 이제 염장이라는 애 있는데 걔를 스파이로 만들어가지고 얘 자고 있을 때 막 칼로 막 난자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야. 얘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문성왕의 딸하고 이제 얘하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그랬었거든. 그 싫다 이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장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름은 궁복이거든. 그러니까 섬 출신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한 거야 또. 지는 이제 진골 귀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은 그 국가가 잘 설 수가 없어. 같이 통합 정치.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야, 니까지 것들이 그 갑질하는 거는 진짜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많이 나오잖아.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했던 건데, 그 갑질 문화 꼭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없어져야 될 거. 자,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대에는 꼭 희한하게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 희한해. 이게 사인 같기도 해. 근데 이게 뭐 종교를 넘어서서 그냥 다 그래. 신라 말 때도 그러지만 고려 때도 그래. 고려 때도 그러고 조선 때도 그래. 그 정감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꼭 일어나. 지금도 사실 재해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도 되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인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코로나를 치료하는 것도 좋고 백신도 만들어내는 거 너무 좋아.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인문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또 해야 될 게 자기 이제 반성적 사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들, 과학, 그러니까 자꾸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너무 좋지만 그만큼 지구나 환경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것도 무슨 짓을 하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러 질병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화학 무기들을 만들면서 벌어지고 하는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진보, 그러니까 발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함께 가야 돼. 자연하고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해. 자연을 막 파괴하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인 같아. 지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지금 역사적 흐름 가운데, 역사적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이제 그런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더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니? 물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아직은. 자, 자연재해도 되게 많이 일어나. 기근, 비도 안 오고 해서 먹을 것들이 없단 말이야. 이제 그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서로 이제 가진 것들이 많은 그런 가진 자들이 조금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 그러진 않아. 다 고리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사채업이야, 사채업. 쌀 빌려주고 막 이자 막 50% 해가지고 갚아라 이런 얘기야. 계속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와중에도 같이 막 굶어 죽는 자연재해 과정에서도 가진 놈들은 더 가지게 된단 말이야. 우리 뭐 어떤 단체를 좀 얘기하는 게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돈 엄청 벌었다며 이럴 때. 그리고 영화 IMF를 국가 부도의 날인가 그거 보면 나오잖아.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때 이제 돈을 엄청 버는 애들이 생기잖아. 근데 자기만 이렇게 벌면 안 되겠지. 그거를 좀 나눌 수 있고 이런 일을 써야 되는 것 같아. 같이 가야 돼. 결국에 나 혼자 잘 사는 건 잘 살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우리는 사회인이잖아. 사람이라는 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존재하지 않아. 무인도에서 내가 돈을 막 50억을 가지고 있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옆에 사람도 잘 살아가야 나도 같이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사회 인프라들이 이렇게 구축되고 이런단 말이야. 같이 있어야지. 외롭잖아.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사회 혼란 한번 볼게. 귀족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 와중에서 더 서로 부를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심지어 왕이 되려고 그러고 정치인들도 똑같지 않니? 정치하라고 뽑아놨는데 계속 자리 싸움 하려고만 하고 선거 때나 와가지고 유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평상시에 일하는 걸로 해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선거 정정당당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일 안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떡볶이 먹고 막 이러잖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일하는 걸로 보여줘야지. 일하는 국회. 일하지 않잖아. 자, 귀족들이 사치를 해. 대농장, 그냥 농장도 아니야. 딱 그냥 대농장인 거야. 막 산과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할 정도로 대농장. 자기들의 병사를 막 양성하고 있어. 자기들 배 입속 불리는 데만 혈안이 난 거지.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혹하게 수치만 하고 있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는 거지. 귀족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같이 백성들이 잘 살아야 자기도 결국엔 잘 살게 되거든. 근데 그런 거는 있고 니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만 잘 살고 보자. 절대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농민들이 그럼 뭐가 될 것 같아? 노비나 초적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노비나 초적. 그냥 농민들 같은 게 노비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도둑놈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강도까지 되고 여러분들 그 군도라는 영화 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은 하정우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 처음부터 도적이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귀족한테 사기당하고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회 밑바닥까지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 공격할 것 같아? 결국 귀족들 공격한단 말이야. 사회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나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든지 막 묻지마 폭행이 일어난다든지. 왜? 사회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네들 다 당한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자, 이제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결국엔 봉기 일으켜. 농민들은, 자, 보자. 이때부터 바로 이렇게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라 참다가 봉기 일으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자기는 고생하지만 자기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는 사회. 내가 그 고생은 다 책임지고 우리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수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참다가 그 한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봉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쉽게 화를 안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봉기했다는 얘기는 사회가 진짜 어지럽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얘네들의 얘기는 그때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농민들이 봉기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때 농민들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진성여왕 때야. 살기 진짜 어려웠던 시대야. 그리고 진성여왕 때 사실 채치원이라든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 이제 개혁안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거를 무시했단 말이야. 결국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상주에서 또 반란 일으켜. 상주, 뭐 사드 문제로 몇 년 전에 막 시끄러웠잖아.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이 정도 또 잡고 가야 돼. 사회가 진짜 힘들었다 이거야. 완전 개판 5분 전이야. 개판 5분 전. 이때 그럼 우리 희한하게도 우리 사회는 그냥 무너지지 않아. 어떻게든 이거를 뜯어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야. 지금도 그렇고 그래. 항상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야. 살펴볼게.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호족들이야. 호족. 지방에 있는 귀족의 반대말이라고 보면 돼. 귀족은 중앙에 있는 애들이고 호족은 지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출신들을 보면
이제 호족들의 출신들을 보면 몰락한 중앙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왕이 쟁탈전에서 떨어져가지고 지방으로 쫓겨난 애들 있잖아. 이제 걔네들이고 해상 세력, 이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애들 있잖아. 왕건 같은 애들, 무역으로 돈 많이 번 애들. 군진 세력, 대표적으로 누군지 장보고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하면 되고, 뭐 평산 박씨들이 좀 많아. 군진 세력으로 평산 박씨라든지 이제 황주, 이제 황보씨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었던 원래 이장 같은 애들, 촌주들, 존경받는 촌주들, 마을을 치리를 되게 잘한 촌주들, 얘네들이 성장해. 그냥 백성들이 얘네 귀족들한테는 기댈 수가 없는 거야. 정치도 안 하고 있어. 지네들 사치나 하고 있고, 자기 사치 더하기 위해서 다 수치하고 있고 막 이런 일. 우리로 얘기하면 부동산 하는 거야. 부동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이런 것도 다 개혁을 못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반대급부로 성장한 거거든. 농민들이 얘네를 지지 안 해주는 거지. 얘네들을 지지해 주는 거야. 지방에서 성장하는 애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안철수가 욕을 많이 먹지만, 예전에 안철수가 정치하기 전에 사람들이 안철수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왜 좋아한 줄 알아? 정치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야. 위에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니까 정치인이 아니었던 안철수 현상이라고 해서 안철수를 되게 좋아했어. 안철수가 막 각 지방 대학마다 가가지고 강연할 때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좀 그렇게 됐지만. 자, 근데 호족이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의 통제력이 약화됐어. 왜? 얘네들은 지네들 입속 챙기는 데만 바쁘니까 지방 통제력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정치를 안 하니까. 뭐 지네들 입속만 챙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지. 그럼 누가 돌본 거야? 호족들이 돌본 거야. 호족들이. 그래서 지방 행정이라든지 군사 장악, 이제 군사 같은 것들을 장악한 거야. 군사 장악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반란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해적들이나 중국의 해적들이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야. 장보고 생각하면 돼. 해적들이 사람들 납치가 그러잖아.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성장한 거야. 사람들이 내가 너 호족, 왕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의 부하가 될게, 이런 식으로 자진해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지방 행정도 잘해주니까. 그다음에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나 같으면 내가 호족이라면 그냥 여기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오산에서 날 좋아해주네? 전라도 군산에 날 좋아해주네? 내가 힘도 좀 있네? 그러면 나 그냥 이걸 즐기면서 살지. 이래야 되는데, 이 호족들 중에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와, 내가 지방에서 이렇게 통치를 잘했어. 근데 이거를 좀 더 넓혀서 국가적으로 통치를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좀 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정책들을 그냥 우리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로 그걸 확대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견훤과 궁예가 있었어. 견훤과 궁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제 호족과 함께 육두품이라는 애들도 등장합니다. 육두품은 계속 있었던 애들이지. 골품제에서 있었던 애들이야. 얘네들은 진골한테 차별받았던 애들이고, 신라 상대 때도 당연히 이제 힘을 못 썼지만 신라 중대 때 좀 힘을 썼지. 태종 무열왕 때부터 이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때 특히 신문왕 때 얘네들을 등용해가지고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이제 고문으로 이제 쓴 거지. 행정실무도 맡게 되고. 근데 문제는 신라 하대가 되면 얘를 버려버리거든. 왕권이 약화됐으니까. 진골들끼리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육두품들이 버림받는 거야. 그러니까 골품제를 더 비판해. 골품제를 비판했다는 얘기는 신라를 비판했다는 얘기야. 비판했고 개혁을 요구를 했어. 최치원 같은 애들이 시무 10조 개혁안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진성이 형한테. 버려버렸잖아. 실패한 거야.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신라는 망했구나. 신라는 꿈과 비전이 없구나. 그래서 반신라화가 됩니다. 반신라적인 되는 거야. 얘네들이 누구하고 붙는 거야? 호족하고 이제 그렇게 연합을 하는 거야. 이 브레인이 호족들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 준 거야. 자, 호족하고 육두품만큼 중요한데 새로운 사상도 이때 등장해. 새로운 사상. 얘네들의 이념적 지주가 되는 그런 사상들이 등장해. 그게 선종하고 풍수지리설이야. 선종 같은 경우는 교종의 반대야. 교종은 경전을 공부해야 되고 아무나 부처가 될 수 없어. 왕이나 귀족들을 위한 거야. 업설 막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그랬잖아. 근데 선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방 호족도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이념적인 그 뒷받침이 되겠지. 선종 같은 경우가 되게 좋아하게 돼. 호족 같은 경우들이 선종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 또 하나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이제 도선이 이걸 도입을 했는데, 풍수지리설은 어떤 땅 이제 그 지역의 산세 모양이나 강의 그런 흐름, 강의 그런 모양, 그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한대잖아. 여기서 왕이 태어나겠구나, 여기서 이 나라는 곧 망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경주 중심의 그런 사고에서 각 지방, 그러니까 왕건 같은 경우가 있는 송악이나, 그러니까 이제 경주는 이제 힘이 다 했어. 이제 운이 다 했어. 이제 저기 송악이라는 데서
우리나라를 잘 리드할 리더가 태어날까? 그게 왕건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신라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호족, 견훤이나 궁예 또는 왕건한테 이제 마음이 더 쏠리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호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지. 정확히 이념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랬던 이제 호족, 육두품, 뭐 이런 선종, 풍수지리설 합해서 이제 후삼국이 이제 나와지게 돼. 이제 첫 번째로 후백제를 세워 900년에 후백제, 이제 백제를 이은. 이제 지금 신라는 이제 끝났구나. 신라는 비전이 없구나. 이제 신라는 살 수가 없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새로 백제를 부흥시키자라고 해서 후백제에 이제 같이 이제를 내걸고 견훤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백제를 세우게 돼. 완산주야, 전라도 완산주. 이번 주 보니까 1박 2일에서 여기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얘 브레인 육두품인데 최승우가 이제 견훤한테 붙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게 돼. 처음엔 정치를 잘했어.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상해지지. 호족들을 막 좀 연합하고 다른 나라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막 더 짓누르면서 얘도 결국에는 왕건한테 망하게 되고, 자, 후고구려는 이제 901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궁예, 애꾸는 있잖아. 뭐, 누구인가, 뭐, 이게 있잖아. 이제 궁예가 자기 미륵불이라고 자처해.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괜찮은 애였어. 얘 왕족이었거든. 왕족이었는데, 괜찮은 애였는데 나중에 점점 미륵불이라고 해서 관심법, 내가 네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해가지고 점점 폭군이 되어가는 거야. 사람들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사람 다 죽여. 자기 와이프도 죽여,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이때 왕건도 사실 그래.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왕건도 얘가 미륵불이라고 했잖아. 자기 관심법에 의해서 왕건 너 반란 일으키려고 그랬지. 그때 왕건이 아닌데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좀 이렇게 안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이때 왕건이 네,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궁예가 너 진짜 솔직한데 해서 살려줬단 말이야. 나중에는 이제 왕건이 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궁예 없애버리지. 근데 나라는 송악. 왕건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하거든. 왕건이 많이 도와주고 왕건이 돈이 많은 애였거든. 그래서 송악에서 이제 나라를 이제 건국을 했는데 이제 철원으로 옮겨. 강원도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은 후백제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태봉, 결국 태봉으로까지 바꿔. 철원으로 옮긴 이후에 이제 계속 태봉으로 있었어. 다시 이제 왕건이 이제 견훤 몰아내고 나라 이름을 태봉해서 이제 고려로 다시 바꾸는 거야. 918년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했던 이제 두 명의 인물, 견훤과 궁예까지 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후삼국이라고 해요.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는 아직 존재하니까 그래서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서 지금 신라 하대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잖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모습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좀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정치인들이 뭘 하고 있나를 우리가 이제 역사랑 비교해 보면, 왜냐면 과거 역사라는 게 되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사람의 이야기야. 과거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단 말이야. 찌르면 아프고 배가 고프 이제 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뭐 화장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또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고백을 받아주면 되게 행복하고, 똑같은 인간의 활동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활동들이 크게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들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현재를 제대로 진단한 다음에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교육은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역사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신라 하대에 위치해 있는지, 신라 중대에 위치해 있는지, 상대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잖아. 하대라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니까 어떤 개혁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답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다양한 답들 안에서. 네, 그러려고 이제 역사를 배우는 거죠, 또.